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티아민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수용성 비타민 세 번째 강의로 판토텐산과 비오틴, 비타민 B6 그리고 엽산, 비타민 B12 시간이 남으면 비타민 C나 유사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2강 수용성 비타민의 강의 내용을 복습해 볼 텐데요. 이 비타민은 열량 영양소처럼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으나 체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영양소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을 위해서 미량을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한 유기화합물이라고 배웠습니다. 먼저 이 티아민은요,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다른 말로 비타민 B1이라고 하고요. 각기병과 관련이 있으며 하루 필요량이 1mg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티아민의 부족 질환으로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성각기와 습성각기인데요. 건성각기는 신경계 질환이고 반대로 심장계의 질환이 습성각기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각기병은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다리 저림 등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병이라고 했죠. 하루 필요량이 1mg이라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티아민은 탄수화물이나 지질, 단백질로부터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리보플라민 기억나시죠? 이 리보플라민은 다른 말로 비타민 B2라고 하고요. 구각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입안에 상처가 많이 나는데요. 마찬가지로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구각염이라든지 피부, 입 주변이라든지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피부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2라고 불리우는 이 리보플라민의 하루 섭취량은 1.3mg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니아신인데요. 다른 말로 우리가 니코틴산이라고 하죠. 니코틴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치매 무서운 병이죠. 저희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치매는 삶의 질을 가장 떨어뜨릴 수 있는 병일 뿐 아니라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아울러서 이 니코틴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니아신은요, 포디라고 불리는 펠라그라라는 병을 가져오는데요. 펠라그라는 진행되는 증상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피부염, 설사, 치매, 죽음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무서운 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니코틴산의 하루 필요량은 12mg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는 수용성 비타민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하는 퀴즈를 한 개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시간에 다음 질문에 O나 X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아신은 과잉 섭취하면 붉은 발진과 피로 증상이 나타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S죠. 이처럼 다른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이 니아신은 과다 복용했을 때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따끔거리는 증세를 나타내는 홍조 현상이라 그러죠.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고요. 이 외에도 두통이라든지 시력혼란, 피부가려움증이라든지 소화기 장애, 불규칙한 심장 박동, 간장 손상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비타민의 종류와 이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3시간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 것은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총 9가지입니다. 외운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티아민, 리보플라민은 비타민 B1과 B2라고 불리우고요. 니아신, 비오틴, 오늘 배우게 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C입니다. 이것은 피리독신이나 폴라신, 코발아민, 아스코르부산이라고 불린다고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판토텐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판토텐산의 이 판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everywhere, 즉 모든 곳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 세포에 이 판토텐산이 존재하므로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어서 부족증의 현상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판토텐산은 코엔자임 A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코엔자임 A인데요. 이것의 구성 성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코엔자임 A를 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세포 내 대사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조효소로서 지질과 아미노산, 콜레스테롤 및 아세틸콜린 등의 생합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효소의 이름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구조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판토텐산의 구조는요.
방금 말씀드린 코엔자임 A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 중간의 부분이 판토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토산의 구조식과 베타알라딘의 구조식을 우리가 판토텐산이라고 합니다. 원소기호 H가 수소이고 N이 질소이고 O가 산소인 것만 알면은 우리가 구조식의 다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제일 큰 범위의 코엔자임 A의 구조식에서 중간 부위에 차지하는 판토텐산을 우리는 판토산과 베타알라닌으로 구분돼서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소화 흡수와 대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판토텐산은 식품 중에 코엔자임 A의 구성 성분으로 존재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소장에서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유리된다라는데, 유리된다라는 뜻 다 아시죠?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유리된다라고 합니다. 떨어져 나간 이 판토텐산은 능동수송이나 단순 확산에 의해서 쉽게 흡수되는데요. 혈액을 통해서 조직으로 운반되고 그것에서 코엔자임 A로 형성을 합니다. 혈장 내에서는 유리 형태의 판토텐산으로 존재하고 적혈구 내에서 더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생리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토텐산의 생리적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생성과 관련되고 두 번째는 아세틸콜린을 합성한다는 얘기입니다. 판토텐산은 이처럼 코엔자임 A와 아실 운반 단백질이란 말이 뒤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ACP가 약자이고 지방산 생합성에서 아실기의 운반책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우리가 말합니다. 이처럼 아실 운반 단백질의 구성성분으로 여러 대사 반응에 관여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에너지 생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판토텐산은 코엔자임 A의 구성 성분으로서 탄수화물이나 지질, 단백질의 분해 대사에서 에너지 생성에 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아세틸 코엔자임 A의 구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리적 기능인데요. 이 지방산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합성과 관여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처럼 판토텐산은 아실 운반 단백질, 방금 설명드렸죠. ACP 구성 성분으로서 지방산 콜레스테롤 및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에 관여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실 운반 단백질의 구조식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아세틸콜린을 합성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판토텐산은 코엔자임 A의 형태로 아세틸기를 운반하는 운반체로서 신경자극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합성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그것 외에도 판토텐산은 헤모글로빈의 햄 구조, 이 햄 구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HEME, 햄이죠. 이게 생화학 용어입니다. 전자 전달 및 산소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햄 구조에서 포르피린 고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4개의 피롤로 구성된 고리 화합물을 이야기합니다. 포르피린 고리 생성에 관여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생리적 기능을 3가지 알아봤고요.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에너지 생성과 지방산,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를 합성하고 아세틸콜린의 합성에 관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판토텐산의 결핍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판토텐산은 모든 동물과 식물 세포에 존재하므로 결핍증이 흔하지 않게 보이게 되는데요. 실험적인 결핍증 증상으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판토텐산을 공급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러면은 무관심이나 피로, 두통, 수면장애, 오심이라든지 손의 따끔거림, 복통 등이 나타나며 그 외에도 감염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 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영양 섭취 기준과 급원 식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판토텐산은 한국인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관계로 미국의 영양 섭취 기준을 적용해서 1일 충분 섭취량으로 남녀 5mg을 권장하고 있으며 과량 섭취로 인한 급만성 증상의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도 별도로 설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토텐산은 거의 모든 식품에 상당량 존재하고 특히 간이나 닭고기, 생선, 달걀, 전곡, 콩류, 버섯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를 통해서 한국인의 1 판토텐산의 섭취 기준을 한번 알아볼게요. 말씀드렸듯이 하루 평균 필요량이 성인 기준 5mg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요. 임신부나 수유부는 더 많은 영양성분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유부 때 영양성분을 더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임신부 때는 플러스 1이지만 수유부 때는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판토텐산의 주요 구본식품을 100g당 함량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거의 모든 식품에 이 판토텐산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먹는 이 청국장은 100g당 11.50으로 소부산물보다 더 많은 판토텐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1회 분량당 함량을 그래프를 통해서 볼게요. 소부산물이 45g에 이미 3.20g의 판토텐산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판토텐산에 관련된 내용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은 일곱 번째로 비오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오틴은요, 여러분 외울 때 탈모와 관련돼 있고 황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이다. 하루 필요량은 30mg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오틴은 황을 함유하는 비타민으로서 비오틴과 비오시틴의 형태가 있습니다. 비오틴의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인 비오시틴 아미노산이라는 라이신과 결합이 되어 있으며 식품 중에 존재하는 주된 형태입니다. 비오틴과 비오시틴 모두 공기나 빛, 열에 비교적 안정되나 자외선에 의해 서서히 파괴되기도 합니다. 인체에서 황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머리카락인데요. 머리카락이 불에 약하죠. 우리가 상냥이나 폭탄을 만들 때 황 성분을 사용을 하듯이 우리 인체에도 영어 대문자 S로 표시되는 황 성분이 들어가 있는 수용성 비타민이 이 비오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오틴의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원소 기호를 통해서 이해를 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화와 흡수,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과 결합된 이 비오틴은 장내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 리신과 분리되어 유리비오틴이 되는데요. 유리된 비오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리된다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섭취량이 적었을 때 촉진 확산에 의해서, 섭취량이 많을 때는 단순 확산에 의해서 흡수되게 됩니다. 이 흡수된 비오틴은 카르복실화 효소가 많은 조직에서 분포되게 되는데요. 이 비오틴은 상당량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합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 생리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생리적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오틴의 생리적 기능은요, 카르복실기 운반체로서 탈탄산 반응, 카르복실기 전이 반응, 카르복실기 반응의 조효소로 지질과 탄수화물, 아미노산의 대사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카복식이라는 작용기를 갖고 있는 유기산입니다. 여러분 표에 보시면은 비오틴을 함유한 효소가 우리가 효소의 이름과 종류, 반응, 생화학적 역할이 표 7-2에 보이고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리적 기능을 알아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옥살로 아세트산을 생성하고 말로닐 코엔자임 A를 생성한다라는 것인데 말이 참 어렵습니다. 옥살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결정성 유기 화합물을 우리가 옥살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합물의 생성에 관여를 하고 두 번째로는 말로닐 코엔자임 A의 생성과 관여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비오틴은 아세틸 코엔자임 A로부터 지방산 합성의 준비 단계인 말로닐 코엔자임 A 생성에 관여를 합니다. 말로닐 코엔자임 A는 지방산 합성의 중요한 중간 물질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라고 넘어갈게요. 비오틴의 결핍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오틴 결핍증은 흔하지는 않지만 비오틴이 결핍되면 비늘이 일어나서 붉은 피부가 발진된다든지 탈모, 식욕이 상실, 우울증, 설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오틴 결핍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비오틴 함량이 낮은 식사를 하거나 유전적인 비오틴 분해 요소가 부족한 경우 장기간 정맥 주사를 통한 영양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량의 생남백을 섭취한 경우에도 비오틴 결핍증이 나타나는데 이를 생남백상해라고 합니다. 생남백상해라고 하는 것은 다량의 생남백을 섭취한 경우에 나타나는 비오틴 결핍증을 이야기하는데요. 생남백 상에는 달걀 흰자에 들어있는 당 단백질인 아비딘이 비오틴과 결합하여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12개에서 24개 이상의 날달걀을 매일 먹는 경우에 나타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개 먹는 사람은 없겠죠. 그것도 생으로요.
아비딘 단백질은 가열하면 불활성화되므로 날 달걀을 날 것으로 먹지 않고 익혀 먹으면 비오틴 결핍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오틴의 영양 섭취 기준과 급원식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오틴은 일부 장내 세균에 의해서 합성돼서 사람의 경우 결핍증이 드물게 나타나는데요. 하루 충분 섭취량이 30 마이크로그램인데, 마이크로그램은 1g의 100만 분의 1을 우리가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요? 이처럼 비오틴은 비교적 독성이 없으므로 많은 양을 장기간 두어도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비오틴은 단백질과 결합된 상태로 거의 모든 식품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요. 특히 대두나 난황, 효모, 견과류, 버섯, 밀 등에 많이 들어있고, 육류나 채소류, 과일류도 비오틴에 좋은 근본 식품입니다. 그럼 표를 통해서 한국인의 1일 비오틴 섭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이 성인 19세에서 29세에 3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여성도 같은 양으로 3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임산부보다도 수유부를 비오틴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표를 통해서 비오틴의 주요 근본식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오틴 함량이 아주 많은 것이요, 세발나물이라는 것인데요, 100g당 537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습니다. 2위의 게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요, 이 세발나물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서준 말입니다. 다른 말로 갯나물이라고 하고요, 갯벌에서 자라며 모양의 잎이 마치 세발낙지와 닮았다 그래가지고 모르시는 분은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회 분량당 함량을 표현한 비오틴의 근본식품인데요, 마찬가지로 세발나물이 막강하게 많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비타민 B6인데요. 비타민 B6는 우리가 다른 말로 피리독신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피리독신은 우리가 부족할 때 빈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도 과잉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손떨림이 올 수가 있고, 하루 필요량은 1.3mg입니다.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 B6는 광선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고, 이 피리독신, 피리독살, 피리독살민, 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체조직에서 5번 탄소 위치에 인산이 결합된 피리독신 인산 등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구조식도 피리독신 인산과 피리독살 인산, 피리독사민 인산, 약간 다르지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비타민 B6 피리독산이라고 합니다. 소화 흡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식품 중에서 비타민 B6는 인산과 결합한 형태인 인산화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간에서 피리독신은 PLP로 전환된 후, PLP는 인산화 형태의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근육에 저장되는데요, 다량 흡수된 비타민 B6는 대사적으로 불활성형인 피리독신산으로 산화되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하고요, 생리적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리적 기능은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백질 대사이고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의 대사와 관련돼 있고, 세 번째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시키고, 네 번째 적혈구를 합성하고, 다섯 번째 니아신을 형성한다는 생리적 기능이 있는데, 비타민 B6의 생리적 기능이 다른 것보다 많네요. 첫 번째 생리적 기능인 단백질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타민 B6는 아미노산의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처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조효소인 인산화 형태인 PLP의 형태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전이 반응이 일어나고요, 탈아미노 반응, 탈탄상 반응에 관여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 대사와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비타민 B6는 글리코겐 분해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조효소로 작용하여 글리코겐의 분해를 도우며 아미노기를 전이시키고, 남은 아미노산의 탄소 골격으로부터 포도당이 생성되는 포도당 신생 합성에 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피리독살 인산 조효소로 참여하는 생체 내의 반응을 설명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한다는 얘기인데요, 비타민 B6는 아미노산의 탈탄산 반응의 조효소로 작용하고 트립토판으로부터 신경 전달 물질 등의 합성에 관여한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 설명을 추가한다면요, 이것은 신경세포 돌기 말단에 분비되는 화학 물질로 각각 다른 작용을 하며 서로 보완하여 체내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도파민, 고도의 정신 기능과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신경 물질이죠. 인간의 본능이라든지 감정, 호르몬 등 미세한 운동을 조절하는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인데요,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타민도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스티딘에서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혈관을 확장시켜서 콧물이나 위산 분비 등에 관여하는 거, 이 정도로 신경 전달 물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적혈구의 합성인데요, 비타민 B6는 헤모글로빈의 보리구조 형성에 관여하고요, 비타민 B6가 결핍되면 적혈구의 크기가 작아지고 산소 운반에 필요한 헤모글로빈도 부족해지는 소적혈구성 빈혈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생리적 기능은요, 니아신의 형성인데요, 이처럼 트립토판이 니아신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효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타민 B6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동맥경화증과 비타민 B6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맥경화 유발 물질로서 비타민 B6나 엽산,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메티오닌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과잉의 호모시스테인은 혈액 속에 순환하게 되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메티오닌은 단백질의 일종이죠. 그러면 다음으로 결핍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6가 결핍되면 피부염이나 구각염, 설염, 근육경련, 신경장애, 신경과민, 비정상적인 뇌파, 신결석, 빈혈 등이 나타나는데요, 비타민 B6의 결핍은 경구 피임약 복용자라든지 노인, 만성 알코올 중독자, 고단백 식사자, 혈액치료제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 등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타민 B6도요, 과잉증이 있습니다. 과잉증은요, 비타민 B6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에 관여하므로 비타민 B6가 월경전 증후군, 우리가 다른 말로 PSM이라고 하죠, 이것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비타민 B6를 알약으로 과잉 복용하면 오히려 신경계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손발이 무감각해지고 관절이 경직되며 보행장애와 손발 떨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영양 섭취 기준과 급원식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국인의 성인이 일일 비타민 B6의 평균 필요량은 남자가 1.3mg, 여자가 1.2mg이고 하루 권장 섭취량은 평균 필요량의 약 120%가량입니다. 다른 영양소와 거의 비슷하죠. 이것을 환산하면 남자는 1.5mg, 여자는 1.4mg 정도 됩니다. 비타민 B6 피리독신의 과잉 섭취는 신경장애를 초래하므로 하루 상한 섭취량이 1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비타민 B6는 주로 동물의 근육 조직에 저장되므로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라든지 생선류, 가금류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뭐든지 과하게 드시면 안 되겠죠. 이 외에도 바나나라든지 바나나, 현미, 콩류, 해바라기씨, 캐슈넛, 코코넛, 시금치, 감자도 좋은 급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식품이 식물성 식품에 비해서 비타민 B6의 생체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표를 통해서 한국인의 일일 비타민 B6의 섭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성인 기준 19세에서 29세를 놓고 봤을 때 권장 섭취량은 하루 1.5mg입니다. 여성도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적은 1.4mg이고요. 임신부와 수유부는 다른 영양소와 마찬가지로 추가로 0.8mg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B6의 주요 구본식품을 한번 볼게요. 100g당의 함량을 여러분 보시고 계신데요, 해바라기 씨에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식물성 비타민 B6인데요, 소부산물은 동물성이 들어있고요. 칠면조 고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 분량당 함량을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45g당 0.46mg이 들어있는 소부산물, 간을 포함한 소부산물에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엽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엽산의 어원은 잎을 의미하는 폴리움으로 시금치 등 녹엽 채소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구조식을 보면은요, 테트라하이드로 엽산의 조효소 형태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구조식은 뭐 참고만 하시고 푸테리딘액이나 아미노벤조산, 글루탐산의 구조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프로테산이라고 하는데 테트라하이드로 엽산의 구조식과 다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흡수와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엽산은요, 이 폴라신이라고 불리우면서 이 단백질 손상과 관련돼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체내 엽산의 반 이상이 주로 간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엽산은 필요하면 다시 가수 분해되어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데요. 과잉의 엽산은 대부분 담즙으로 분비되어서 장간순환에 의해서 재흡수되거나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생리적 기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퓨린과 피리미딘 염기의 합성과 관여된다라는 것인데요.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퓨린은 융합된 화합물의 이름이고요. 피리미딘은 질소 염기의 모체가 되는 화합물 정도이다까지 들어가고, 두 번째 생적 기능을 알아볼게요.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단백질 생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의 이름입니다. 단백질의 일종인 메티오닌의 합성과 관여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엽산의 생리적 기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엽산의 결핍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엽산의 결핍증으로는 세포 분열, 단백질 손상, 적혈구 손상, 위장관 세포 손상, 거대적 아구성 빈혈이라고 하죠. 이것은 피로나 설사, 쓰린 혀, 짜증, 망각, 숨 가쁜 호흡의 증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거대적 아구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결국 신경관이 손상이 되게 되죠. 이 엽산의 결핍증은 과도한 음주라든지 새쌍둥이 임산부, 암, 수두나 홍역과 같은 피부가 파괴되는 질병들, 또는 화상이라든지 혈액손실, 위장관 내막의 손상, 만성적인 아스피린과 제산제 사용 등에 나타나기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다음으로 이 엽산의 영양 섭취 기준과 급원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혈구 엽산 혈장의 혈중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 엽산은 성인 기준 1일 권장 섭취량이 400 마이크로그램 DFE입니다. DFE는요, 엽산의 단위입니다. 이처럼 하루 권장 섭취량은 400mg입니다. 1일 상한 섭취량은 1000 마이크로그램 DFE를 초과하는 금지를 해야 됩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인데, 엽산은 간과 조리하지 않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풍부합니다. 특히 푸른 잎채소라든지 브로콜리, 제가 좋아합니다. 아스파라거스, 콩류, 오렌지 주스, 과일 주스, 채소 주스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이들 식품 중 비타민 C는 엽산의 파괴를 방지합니다. 병행해서 섭취하시면은 시너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일일 엽산 섭취 기준을 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거의 나이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이 400 마이크로그램을 권장하고 있고요. 수유부와 임신부는 플러스 200에서 150까지 추가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엽산의 주요 구본 식품을 100g당 함량으로 볼게요. 우리가 자주 먹는 메주콩이라고 하는 이 대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 분량당 함량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주로 여름에 많이 먹는 오이김치에 엽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B6, 엽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판토텐산은 이 피로와 관련되어 있고 하루 권장량이 5mg입니다. 다음으로 비오틴은요, 탈모와 관련이 있고 항을 함유하고 있으며 하루 권장량은 30mg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B6, 다른 말로 피리독신인데요. 부족하면 빈혈과 관련이 있고 과잉하면 손떨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권장량이 1.3mg입니다. 마지막으로 엽산인데요. 엽산은 다른 말로 폴라신이라고 부르고 단백질 손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300mg입니다. 이 정도로 세 번째 수용성 비타민의 강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